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화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화 여기는 국민 TV.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보 3의 막내 진행을 돕고 있는 권은비입니다. 갑자기 제가 나와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정욱식 대표님께서 저를 예쁘게 여겨주시고 무료 오프닝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과 그리고 게스트 이재호 프레시안 기자님과 함께 지난 설 연휴 동안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아주 잘하시는데요. 뭐 깔끔하네요. 예, 뭐 중간에 본인 또 미모 자랑도 좀 하고 살짝 넣고, 좋았습니다. 우리 이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초췌해졌어요? 네, 그 설 연휴 때 일어난 일 말씀해 주신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는 기자다 보니 네. 설 연휴 때 일어난 일을 기사로 써야 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저는 설 연휴가 뭐야, 먹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뜨거운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네. 은비 씨는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집에서 네. 열심히 전부 치고 보냈습니다. 뜨거운 설 연휴. 신부 수업을 하셨구나. 예, 아이고 참 우리가 좀 즐겁고 가족들하고 좀 유쾌한 시간을 보내야 될 이 설 명절 때 하루가 멀다 하고 네. 예, 서로 경쟁적으로 남과 북에 서로 꼴통짓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예, 또 현직에 있는 우리 이지호 기자 같은 분들은 예, 도대체 그 연휴를 갖다가 철야를 또 보내야 되고 참 이런 부분들이 이 남북한 사이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안보도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네. 느낌들이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예. 은비 씨는 저기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뭐 궁금한 것 중 뭐 먼저 어떤 질문부터 좀 꺼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장거리 로켓 이름이 광명성호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예전에도 은하 3호가 발사되었는데 혹시 그거랑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기술 발전이 있었던 건지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은하 3호하고 이번에 광명성호하고는 뭐 그 발사체는 동일하다라는 쪽의 분석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전에는 이제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은하 뭐 3호라고 불렀고 거기에 탑재된 인공위성을 광명성 뭐 3-1호, 3-2호 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도색을 바꿔가지고 도색을 좀 새로 해가지고 발사체도 광명성호, 그 인공위성은 광명성 4호 이렇게 네. 이제 명칭을 바꿨던 것 같고 이번에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문가들이나 언론 분석을 종합해 보면 발사체도 동일하고 좀 비행 궤적도 또 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좀 이제 지구 궤도상에 소형 위성을 올려놓은 거 이것도 좀 뭐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죠? 네,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또 이번에 또 특기할 만한 점이 네.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2위원장이 직접 그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네. 이제 공개를 했죠. 네. 그리고 그 뒷모습을 이렇게 딱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네. 그 장면은 사실 제 기억에는 2012년도에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때는 그런 장면의 특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많이 선전을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이제 우주개발국 모습도 아주 많이 보여줬고 마치 그 나사에서 네. 그 달 착륙하면 막 그 저기 요원들이 막 환호를 예, 지르는 박수 치고, 것처럼 예, 예. 우주개발국에서 막 박수 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뭐 그런 점들이 좀 특별한 점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좀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 네. 그 장면이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이었어요. 다 스틸 사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걸 동영상을 안 찍었을까? 얘들이 카메라가 없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2월 7일에 발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이 기록 그러니까 그 장면은 이제 녹화를 해서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그 발사 장면을 찍었더라고요. 네네. 뭐 정면에서도 찍고 측면에서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아래서도 찍고 옆으로 찍고 아무튼 뭐 12카트로 막 찍었던데 무인기를 동원했는 모양이네요. 그런가 봐요. 헬리캠 뭐 이런 걸 동원했나 봐요. 네.
그래갖고 뭐 여러 각도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로켓의 그 캠을 다른 것처럼 그 로켓 발사할 때 카메라가 쭉 다시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CG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발사체는 어찌되었든 내부적인 목적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한 가지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부터 김정은 시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로 양탄일성, 네. 그러니까 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인공위성,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올해 그 1월 6일 날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그렇죠. 실시를 했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이제 그 장거리 로켓, 이게 미사일인지 로켓인지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쏜 거는 인공위성이 맞는 거죠. 뭐 네. 지구 궤도 위를 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도 한국 정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쏜 것 자체는 인공위성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월달 당대회를 앞두고 36년 만에 열리는 당대를 앞두고 나도 양탄일성을 갖게 됐다. 이걸 과시할 수 있는 일단 좀 뭐 프로파간다는 좀 일정 정도 확보한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프레시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대다수 언론은 장거리 미사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그렇고. 네. 극소수 언론만 장거리 로켓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했다 욕먹는 언론들도 많이 있어요. 프레시아는 네. 공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욕먹는. 예, 아니, 왜냐면- 소스파에 속하는구나. 네, 로켓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발사체에 뭘 싣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미사일이냐 로켓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위성이라는 단어는 위성이라고 뭐 장거리 위성 이렇게 쓰진 않았고, 저희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장거리 로켓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게 로켓이라는 것을 로켓 괄호 미사일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한미 양국 정부가 위성이라고 확인을 해줬으면 굳이 네. 저희가 미사일을 쓸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 2012년도에 그 은하 3호 네. 그걸 발사했을 때 당시 김종대 이제 당시에는 디펜스 21 편집장이었던 네네. 네. 정의당 국방기획단장이죠. 기획단장님이시죠. 네. 그분이 이제 그 흥사단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 이제 패널로 나오셨어요. 제가 그때 네, 취재를 네. 갔었는데, 근데 이제 당시 김종대 편집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네. 이것이 탄도미사일이 되려면 재진입 기술을 확보를 해야 한다. 네. 근데 현재 여러 가지 첩보나 정보 상황상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기술 평가가 좀 어렵다고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미사일이라고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제가 좀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가장 중립적인 표현은 로켓입니다. 네. 로켓이고, 이 로켓에 탄두가 실리면 그건 이제 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공위성이 실리면 그 발사체는 보통 전문 용어로 우주 발사체라고 부릅니다. 우주 발사체.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걸 중립적으로 장거리 로켓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일단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의 성격도 갖고 있고, 동시에 이것은 이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이자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로켓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다, 이런 어떤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이게 단순히 재진입 기술뿐만 아니라, 재진입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왜 보통 밤하늘의 별똥별 보면은 이제 그 우주에서 떨어지다가 별똥별이 그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서 이 뭐 자잘한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초고온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탄피를 만드는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좀 네. ICBM에서 중요한 기술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원하는 또 목적지에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이러기 위해선 자체적으로 제어 장치가 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걸 갖다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북한이 쏘아오는 거 보면은 액체 연료를 주입한 거죠. 예. 네. 그리고 오픈된 공간에서 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갈 수는 없죠.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 오픈된 공간인데다가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순간 이건 다 이제 곧 쏘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이런 부분이고, 네. 이건 뭐 이제 선제 타격에 의해서 바로 제압을 당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이제 최근에 전력화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그 KN-08, 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알려진 이 미사일과 광명성호의 로켓을 체를 비교를 해보면 이 KN-08이 훨씬 더 작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도 무리가 따른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걸
아무튼 쏘아 올렸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나요? 그 사드 한미 그 국방부에서 사드 같은 배치 협의를 같은 날이었네요. 네, 그날 오후였죠. 네. 오전에 쏘고, 네, 네. 그죠? 오후에 네. 굉장히 뭐 마치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지금 한미 양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핵심적인 요지는 뭐였죠? 그러니까 그 북한의 이 로켓에 이제 탄도미사일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전용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네. 논리로 이제 사드를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건 이런 거죠. 주한미군이 네. 이제 들여오는 거지. 네. 우리가 한국 정부가 도입하는 건 아니다. 뭐 이제 네. 이게 이제 네, 핵심적인 네, 네. 요지였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마를 좀 하고 그리고 내부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 그날 당일 발표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한미군이 이미 그러니까 미 육군이 획득한 네. 사드 일개 포대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이 마치 한국이 도입해서 그 사드 비용을 다 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뭐 미 육군이 지금 보유한 상태니까 로켓 마틴사에서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갖다 놓는 것 자체는 이제 미국 부담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한국 측 비용 부담이 없는 거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첫 번째 제기되는 문제가 부지. 기존 주한미군 기지 내에 배치를 하게 되면 부지 비용은 없거나 거의 없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미군 기지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한국에 이제 그 공유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토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민간인들 살 경우에는 보상비가 발생할 수 있고, 네. 그 규모 자체가 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예, 한 15만 평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게 있고, 또 저는 중요하게 봤던 게 기반 시설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무기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110명의 사드 요원이 사드 이제 이 요원이 같이 작전병들이 같이 와야 되고, 그럼 이들이 먹고 지내 숙소 그리고 기반 시설들도 이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예. 그 비용을 이제 그 당시에 발표했을 때는 소파에 따라서 네. 규정에 따라서 이제 협의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번 주에 브리핑에서도 이제 협의를 뭐 할 거다. 네. 뭐 실무적인 그러니까 협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소파 규정에 따라 하겠다라는 말을 그 고지고대로 뭐 믿어야겠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비용 문제에 있어서 네. 이제 단순히 우리가 사드 이제 그 레이더와 뭐 이 저기 미사일 자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네.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비용은 다 들 수밖에 없고, 또 비용보다 또 이 비용에서도 또 저는 환경 비용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비용이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논의에서 라는 네, 생각도 네.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 몇몇 도시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평택은 기본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평택에는 캠프 험프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오산 공군기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오산 시민들이 조금 그 섭섭해하는 거는 오산 공군기지가 명칭이 그렇다 보니까 오산시에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죠. 평택시에 있습니다. 네. 평택시에 캠프 험프리와 오산 공군기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뭐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미난 게 그쪽 도시에 있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열렬히 사드 찬성반들이 많은데 정작 그쪽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라든지 하다못해 대구 광역시까지도 네. 지자체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이 도시가 있죠. 이제 대구시가 그렇죠. 또 거론되고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조그마한 미군 기지가 있는 칠곡, 네. 칠곡도 이제 거론되고 있고, 또 어디가 있죠? 그 오늘 나왔던 거는 원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강원도 원주. 네, 네, 강원도 예, 원주도 강원도 얘기가 원주 나오고,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군산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군산도 있고요. 예, 예. 네.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미군 애들이 와서 부지런히 이제 뭐 부지조사하고 다녔다, 이런 네, 얘기들은 네.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데, 요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 험프리하고 오산 공군기지가 있으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방어적 필요성이 가장 높은 네.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지자체의 반대 이런 것도 이제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군 작전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게 오산 공군기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갖다 놓으면 유사시에 오산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뿐만 아니라 유사시는 뭐예요? 괌, 오키나와 하다못해 하와이 미국 본토에서도 미 공군력이 전개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사드 부대를 이제 배치하게 되면 그 고성능 레이더에 의해서 5.5km, 5.5km 자체가 이제 이 전투기 진입 금지 지역이 되니까 이게 이제 공군 작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중국 심장부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그렇죠. 기지입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 한중 관계, 미중 관계에 끼치는 부담이 평택이나 군산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방부에서 많이 나오는 게 좀 원주라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후보지를 두고도 이제 보도 경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평택 이제 그 말씀하신 후보지들이 다 나오긴 했는데 대구 쪽 이야기가 그 조선일보에서 그 관계자 멘트가 인용이 돼서 나왔어요. 군 관계자. 정부 관계자 멘트가. 정부 관계자. 아예. 근데 중국의 어떤 그런 위험, 위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구 쪽이 좀 유력하다라는 식의 어떤 멘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구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대국도 그렇고 칠곡도 그렇고 여기서 수도권까지는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도권 방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동네예요. 아무런 동네가 없는 동네. 그리고 대규모의 미군 시설도 없습니다. 여기서 또 그 평택까지는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의 그 최대 사거리가 200km라고 하지만 보통 그러면 유효 사거리는 그거보다 좀 이제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있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요격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표상의 사거리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지표상의 사거리는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고 더군다나 평택에 있는 캠프함플이나 오산 공군기지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하게 되기 때문에 요격 확률이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대구하고 칠곡 얘기가 나오는 건가? 여기에 좀 촉을 좀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쪽 동네 얘기가 주로 나오는 핵심적인 이유는 일본 방어용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오늘 좀 많이 갖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이제 그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게 노동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나 칠곡에 배치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제 측면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노동 미사일이 이쪽 그 인근 그 상공을 지나갈 때 그 비행 고도가 150km 미만으로 지나갈 경우엔 사드 요격 미사일이 이제 그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그 노동 미사일의 종말 단계,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이 떨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비행 초기나 중간 단계에 되겠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탄두하고 로켓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표적이 큽니다. 표적이 커지겠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탄두가 떨어질 때에 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에서 이제 이 그 탄도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쐈을 때 고도 150km로 날아갈 경우엔 요격을 시도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이런 어떤 지역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따라오는 고성능 레이더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 그 정보를 일본이나 미군의 이지스함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 패트리엇 부대에도 그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칠곡, 저는 원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쪽에 이제 사드 부대가 배치되면 삼중 방어 체계를 좀 강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아주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있는 거죠. 사드를 1차로 요격을 시도하고 이지스함에서 2차로 요격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일본 본토에 있는 패트리엇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군사적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구 칠곡을 미군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원주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여기에 딱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지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잘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좀 찬성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저기 공식적으로 협의 착수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만세 네, 이제 이렇게 네, 이제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16이라고 그래서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그 정보 공유 시스템이 지금 미일 동맹 간에 이미 돼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한미 동맹에도 그걸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4년 12월 달에 이제 한미일 군사정보 이제 공유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갖추다 보니까 여기에 사드용 레이드까지 배치되게 되면은 이 한미일 3자 MD, 특히 일본 쪽에선 방어적인 어떤 그 효용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사드는 한국 방어용보다는 미국 방어용의 성격이, 아니 그 이제 일본 방어용. 그리고 이건 또 미국 방어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게 이제 그 GMD라고 지상 배치 요격 체계가 있는데, 사드용 레이더가 이 전투 지휘 통신본부에 바로 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북한이나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보를 딱 탐지하면 그 정보를 미국 본토에 있는 전투지휘 통신본부에 그 전달하게 되고, 그러면 GMD에서 이제 이제 요격을 시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측면들이 네. 이제 군사 기술적으로 있는 거죠. 중국은 또 오늘 또 그 아주 세게 반발을 네. 했는데 네. 오늘 그 저기 그 한중 그 차관 그 전략 회의가 열렸어요. 네네. 근데 거기 제가 요 워딩을 못 외워서 좀 갖고 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국의 장혜수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예. 이 양반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사드 반대한다. 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는데 요거하고 또 재밌는 게 그 환구시보에서 네. 그 환구시보는 중국의 관영 매체거든요. 여기서 좀 오늘 그 기사를 좀 세게 썼어요. 사드에 대해서요? 네네. 뭐 거의 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어려움을 알지만 네. 만약에 이 사건 때문에 전쟁의 위기까지 간다면 우리는 네, 충분히 네. 대응할 수 있다. 네. 동북삼성의 것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네, 식의 네. 어떤 얘기들이 네. 들리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물론 한국시보는 계속 사드 반대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긴 했지만 네. 이런 식으로까지 세게 나온 적은 없어서 조금 이걸 정말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왕의 외교부장이 그런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삼국지에 예전에 나왔던, 삼국지가 아니죠. 그 저기 뭡니까? 저기 항우 항화 유방이 유방이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칼춤을 추는 거는 이제 그 유방을 죽이기 위한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칼춤을 추는 거는 한국이고, 그죠? 네, 그쵸. 예, 그게 그 칼이 겨누는 것은 북한보다는 중국 자신이다라고 네. 하는 것을 갖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교부장이 이런 비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드 반대에 대한 중국의 단호한 입장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중국의 국방부나 외교부 차원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는 아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실제로 중국이란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이제 유엔 안보리 협의를 좀 네. 하고 싶어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지금 북한의 그 저기 수소탄 시험과 이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비 중인데 네. 그게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협의를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을 이제 한국은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 중국 쪽은 계속 지금 사드로 초점을 모아놓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이 장거리 로켓에서 발사를 그날 7일날 했잖아요. 네네. 하고 나서 오후 3시에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를 한 뒤에 이 기사의 포커스가 전부 다 사드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 로켓에 대한 이야기는 뭐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소급되는 건 별로 없고 사드 얘기가 사실상 중심이 돼버리고 많은 네,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 안보리 제재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박근혜 정부가 중국 뭐 직접 나서서 중국이랑 뭔가를 해도 중국이 뭐 끌려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사드 문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협의도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드,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한 70% 안팎이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 네. 근데 여론조사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워요. 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십니까? 네.
그럼 뭐 저 같아도 뭐 찬성합니다. 예? 그렇죠.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종말을 네.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문제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종편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곧 북한의 핵미사일이 떠들 것처럼 막 그런 공포심을 조장해대고 그다음에 사드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마치 이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신의 방패인 것처럼 네. 그렇게 막 보도를 해놓고 여론조사를 딱 돌리고 70% 이것 봐라 거 국민 다수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저는 그 뭐 엊그저께 프레시안에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 정말 걱정입니다. 네. 정말 걱정이에요. 예, 제가 좀 뭐 이렇게 웃으면서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참 그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예, 뭐 특히 이제 우리 11살 된 딸, 또 4살 된 아들 이렇게 옆에 같이 자거든요. 그 딱 얼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정말 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그렇다고 뭐 제가 이민 갈 뭐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요즘 좀 술에 의지해서 이제 잠을 많이 청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저는 안보도 안보지만 경제가 걱정이에요. 네. 예, 경제가 사드 배치가 지금 공식 협의에 착수한다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마치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한국 증시가 뭐 또 뭐 개성공단 폐쇄 우리가 좀 네. 나누겠지만 뭐 그리고 글로벌 어떤 경제 자체가 좀 이제 굉장히 좀 하강 국면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혹시 경제를 보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소문, 두려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지금 공식 협의 단계인데 배치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공포와 두려움은 더더욱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실제 배치로 한번 간다. 실제 배치로 간다. 그러면 과연 한국 경제가 정말 그 무사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그러니까 냉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최정반 방공기지로 잘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혜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시혜책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 동기보다는 전략적, 안보적인 어떤 동기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시혜책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미소간의 냉전 끝난 다음에 이제 국물도 없어졌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97년 IMF 위기 때. 네. 예, 또 쪽 빨아먹었잖아요. 네. 미국이 쪽 빨아먹었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국물도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일본과 주요 수출 품목이 겹치는 데다가 최근에 또 이제 관광객들 다 일본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난리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이제 안보 위기가 이제 고착화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져버리면 과연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이 좀 안 됐네. 경제적으로 좀 도와줘야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냐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네.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그 뭐 혹자는 대한민국의 권력이 청와대에서 재벌로 넘어간 지 오래됐다. 이런 얘기를 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맞나? 가장 크게 타격받을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겠어요? 예? 핸드폰 파는데, 자동차 파는데, 그런데 주로 이렇게 화장품 파는데, 주로 이제 이런 데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데에서 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청와대에 강한 우려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도 소용이 없는 건지 아니면 찍힐까봐 좀 두려워하는 건지 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예. 뭐 해외 공장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드가 이 북한 미사일 잡는데 효용성이 있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또 자세히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평택에 갖다 놔도 수도권 방어는 역부족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택에서 수도권까지가 한 7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 70여 킬로 떨어져 있는데 물론 70여 킬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사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는 40킬로입니다. 최저 요격고도는 40킬로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이 수도권을 향해서 예를 들면 날라온다. 그러면 이것이 뭐 이렇게 쭉 날라오다가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수도권에 진입할 때는 40km 미만으로 날라오게 되겠죠. 40km 미만으로 날라온다고 우리가 이제 이제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설사 맞춘다고 하더라도 맞추는 거하고 파괴하는 거하고는 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예? 예, 맞추는 거 파괴하는 문제. 자, 우리가 왜 축구 경기를 봐도 강슛을 골키퍼가 이제 손을 갖다 대도 강슛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손에 맞고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떨어질 때 속도가 보통
초속 3km에서 5km입니다. 1초에 3km에서 5km까지 이제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빙글빙글 돕니다. 이게 텀블링을 해서 막 빙글빙글 돌면 떨어지고 또 꼭꼭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대기권 안팎에 들어왔다가 떨어질 때니까 탄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탄피를 굉장히 두껍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드의 요격체가 한 키만한 키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아주 정확히 맞춰갖고 관통하지 않는 한 뭡니까? 맞으면 약간의 각도가 틀어져가지고 떨어지겠죠. 네. 예? 뭐 심하게 예를 들면 평택으로 날아가던 게 맞아가지고 수도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면. 네. 예? 근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동해가 있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중간에 태평양이 있습니다. 중간에 맞아가지고 이게 파괴되지 않고 각도만 틀어져도 바다만 떨어져도 지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뭐예요? 휴전선만 넘으면 다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맞춰도 파괴될지 이게 이제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소개가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북한의 핵미사일이 곧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사드 배치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 건 대단히 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실질적으로 과연 핵미사일을 남한 위협용으로 쓸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 대한 약간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미사일 같은 고가의 장비보다 네. 그냥 장사정포로 때리면 네. 끝나는 거를 왜 굳이 미사일을 쓰겠냐라는 네.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네. 그런 좀 전략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우리 손님 모셔놓고 제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어도 또 도리가 아니니까. 제가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한편으로는 우리 진짜 안보를 비롯해서 뭐 지겹게 다룬 문제입니다만 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이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사드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진핑이 직접 챙기고 있는 아젠다예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해서 그런 어떤 좀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으면 중국은 뭐예요?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예,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고 할 거고 펜타곤의 공식적인 입장도 이건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펜타곤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백악관. 즉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국방부하고 미국 펜타곤하고 부지런히 실무 협의하다가 시진핑이 도저히 안 되겠네. 오바마한테 전화 한 통 넣어봐. 우리하고 정말 맞짱 뜰 생각이 있느냐? 맞짱 뜰 생각이 있느냐?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당신들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냐? 우리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갖다 놓으면 갖다 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최후 통첩식으로 전화 한 통 하면 오바마가 그래도 갖다 놔야지. 뭐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이거 좀 유보하고 다시 한번 좀 검토해야 될지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정부에서 이런 어떤 좀 거대한 전략적인 문제, 이 강대국들 사이의 파워 게임까지 다 지금 시야에 넣고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저는 좀 네, 매우 의문이 우려스럽죠. 되는 의문이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리고 그 사흘 후 2월 7일 네. 그다음에 사흘 후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그렇죠. 대체 네, 휴일. 대체 휴일이었죠. 대체 휴일. 그날은 좀 쉬셨나요? 대체 휴일이라 쉴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개성공단이 중단이 됐죠. 네. 전면 중단했죠. 전면 중단. 네, 예. 전면 중단을 했죠. 뭐 잠정 중단이냐 전면 중단이냐 뭐 그런 어떤 좀 그 전에 예상들은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전날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아주 강력한 양자제재 이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네. 개성공단 중단 카드를 꺼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이제 우려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란 듯이 다음 날 바로 그렇죠. 전면 중단을 얘기했죠. 이거에 얽혀서 우리 이조 기자께서 해주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건 뭔가요? 일단은 그래서 통일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런 것도 떠올랐고, 네.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을 폐쇄한, 그러니까 전면 중단을 하겠다는 이유가
국제 제재를 선도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자 제재를 하면서 네, 네, 네.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이렇게 그 옥죄겠다. 그래서 네. 얘들의 태도를 바꾸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목표인데 네.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네.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먼저 들었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그 다음날 북한이 바로 개성공단에 있는 모든 남측 인원은 다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런 푼돈을 가지고 우리가 핵미사일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막 하면서 네. 완전 폐쇄를 시켜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부의 의도가 제가 그 정부의 의도를 그대로 수용을 한 상태로 이해를 하자면 네. 정부의 의도는 하루 만에 실패를 한 거죠 사실상. 네. 그리고 북한의 태도를 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켰고 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네. 뭐 입주기업을 포함한 뭐 그 입주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뭐 협력 업체들이랑 이런 업체들 결국은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 뭐 북한도 뭐 피해를 볼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거기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 피해가 뭐 노동자들 임금이 그러니까 1년에 한 1,3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 홍준표 장관이 그날 개성공단 네. 전면 중단하는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개성에 있는 우리 그 입주기업의 투자된 자산만 1조가 넘습니다. 네. 이미 뭐 거기서부터 이미 뭐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네.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성공단이 양자 제재를 대체 왜 했냐 정부가 네. 그 속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예전에 이제 그 관련에 있었던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MB 때부터 개성공단 문 닫고 싶어 했다. 예, 이러면서 이제 그 건수만 찾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뭐 MB 정부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햇볕 정책 지우기. 예, 이건 DJ와 노무현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잘된 정책들은 좀 뭐 개성 발전시키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좀 뭐 변화를 통해서 좀 진전된 이런 정책 방안을 취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씩 다 지어가는, 네. 하나하나씩 이제 다 지어가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 이제 그 이제 싹 그어버리는. 네.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프레시를 썼습니다만 이게 전형적인 3단 논법 아닙니까? 네, 3단 논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제 국회에 가서 북한 장거리 로켓 저거 쏜 거 러시아에서 기술하고 부품 사와서 한 것 같다.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통일부는 뭐예요? 그 돈은 개성공단 임금이 전용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누리당은 뭐예요? 그 개성공단은 DJ하고 노무현 정부가 받는 거다. 네. 그 야당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적반하장식의 이제 정치 공세, 이 색깔론으로 이제 몰아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 말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일 날 온브리핑에서는 이제 사실 저는 그 온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쓰일 수 있다라는 발언 자체를 한 거를 이렇게까지 나가려고 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에 네, 솔직히 살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뭐 그런 얘기가 뭐 계속 있긴 해왔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네, 박근혜 네.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걸 공격을 하는 빌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했지만 네. 저거를 저렇게 온브리핑에서 대놓고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홍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본인이 실토를 먼저 했는데 네. 그 홍 장관의 발표가 끝나고 통일부 기자들 상대로 백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네. 이제 실명에 나가는 거 아니고 이제 당국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네. 브리핑인데 거기서 이제 홍준표 장관이 본인이 어제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는 없다. 얼마가 네. 들어가는지 모른다. 네, 네. 그러나 우려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12일 날 이제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걸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카메라가 있는 실명이 나가는 브리핑이었고요. 네. 그 브리핑에서 홍 장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14일 날 일요일 날 KBS 1호 광장에 나가서 그 자료를 자료를 보니까 뭐 70% 정도가 뭐 쓰인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15일 발언을 한 게 25일 날 어제죠.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는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다. 네, 네. 예, 이제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와전된 거다. 네, 와전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했죠. 정권은 참 와전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 러시아 뭐 기술하고 부품을 북한이 수용해서 장거리 로켓 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느냐. 네. 증거 없으면 사과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외교부에서 와전된 겁니다. 네, 이렇게 네, 말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뭐 또 통일부 장관도 본인이 엊그저께 얘기했던 걸 또 이제 이게 이제 와전된 거다. 네. 예, 이건 다 근데 방송 저기 영상에 다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기 뭐야 본인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할 때 그 내용이 있는 거고. 네. 예. 근데 뭐 누가 누구 말을 와전시켰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네. 그 와전색 됐다는 말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논리를 만들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사실 네. 이게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논리가 굉장히 궁색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그 증거를 네. 당연히 너희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또 박근혜 정부랑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네. 북한의 핵 미사일 전용을 도와주려고가 돼버리거든요. 이적행위가 되는 거죠. 네. 이적행위. 그러니까 지금 5억 4천만 불 정도가 이제 개성공단 임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에 대다수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던 게 2004년 12월에 첫 가동을 시작을 했고 네네. 실질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 2007년까지였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8년 동안 7년 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돈을 댔다는 얘기예요. 한 8, 90%는 그 정권 때에 들어간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다고 자료가 없다고 하면 근거 없이 어떻게 닫았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료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또 자료가 있다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유엔 안보리를 위반하게 됩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서 그렇죠. 그런 어떤 이제 북한의 거의 어떤 경제 협력을 통해서 임금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위반한 거죠. 네. 것이 되니까.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는 그런 식의 자금이 들어갔다고 보고하지도 않았고요. 네. 2014년, 2015년에 그러니까 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대북제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네. 이제 안보리 결의를 얼마나 잘 이행하나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점검을 할 때 박근혜 정부는 한 번도 거기다가 개성공단 임금이 네.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쓰였다는 뭐 정황 증거가 있다라는 정황 증거라는 얘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근거가 있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없다고 얘기해도 안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에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통일부 장관의 답변이 네. 어디로 가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네. 어떤 고육지책, 뭐 어떤 뭐 미봉책, 뭐 문계기 뭐 이런 게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통일부 장관은 와전된 거다. 네, 뭐 증거 자료가 있는 건 아니다. 네, 뭐 이 정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은 단정적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또 얘기했죠. 예? 네.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하는 걸 국제사회가 공표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결국 그 아까 말씀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 원죄는 햇볕 정책이다. 네, 네. 라는 걸로 몰아가기 위한 네.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발언, 근거는 그냥 야,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가만히 믿어. 이런 네, 얘기밖에 네,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딴 라는 소리 생각이 하면 듭니다. 북한이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거에 말려드는 것이고, 네, 네. 예, 예. 이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위를 그렇죠. 위협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혹시 그런 놈들이 있으면 때려잡기 위해서 테러 방지 통과시켜달라는 그런 거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연결고리를 네. 막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전용되는 거냐? 네.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몇 가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첫 번째, 개성공단이 뭐 연간 1억 달러, 우리가 또한 한 1,200억 정도가 임금으로 지불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전체는 북한의 그 무역 거래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죠? 그렇죠. 예. 북한 GDP에는 0.3% 정도, 네. 0.2%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어떤 수준에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는 한 30% 정도는 뭐 사회문화 시책비, 그래서 뭐 우리 따지면 이제 뭐 무상교육, 무상보육,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무상의료, 네. 주로 이제 복지비로 지출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고, 70%는 이제 물품 구입.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뭐 그런 어떤 일종의 배급제 사회이니까 그런 물품표를 줘가지고 뭐 쌀을 비롯한 생필품을 좀 사게 하고, 그런 10% 정도는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과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쪽으로 빼돌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예? 우리가 그런 심증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 얼마나 될까 하는 좀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달러가 그런 어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그런 부품이나 기술을 사온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사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이미 핵 연료 주기를 완성해놨어요.
놓고 있죠. 네, 그렇죠. 우라늄 광산에서부터 네. 우라늄 농축, 원전, 재처리, 핵무기 제조 공장, 핵실험장까지 전체 그 사이클을 다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네. 미사일도 마찬가지죠. 1980년대 뭐 이집트나 이런 어떤 중동 국가에서 스커드 미사일 자기들이 이제 사다가 소련 스커드 미사일 사다가 뭐 역설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다 구축해 놓은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달러 주고 외국에서 사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럴 때 우려됐던 거는 얘네들이 이걸 어디 다른 나라 혹은 테러리스트한테 팔아먹는 게 아니냐. 수출을 걱정했던 거지. 네. 수입이 문제될 거다라고 얘기한 적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팩트 체크도 안 되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자유행위를 하는 거 보면 이게 그 정말 이게 통일부 기자들은 뭐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이게 정말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얘기들이 이제 뭐 선거용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저는 이 상황을 쭉 보면서 그 북한이 그 수소탄 시험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4차 핵실험을 했을 때만 해도 통일부는 인원을 줄였어요. 개성공단에 네, 들어간 네, 출입 네. 인원을 네, 줄이면서 어느 정도 여론을 관리하려고 얘기를 네, 네, 분위기를 그랬었죠. 탔었고 실제로 22일 업무보고 때도 개성공단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제 생각엔 이게 결국은 이 국가정책이라는 게 한 부처에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외교부, 국방부, 네, 국정원, 통일부 이 부처들이 같이 모여서 NSC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거기 결정사항이란 말이죠. 개성공단 네, 중단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외교부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느 네. 때보다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뭐 네, 네. 안보리 끝장 재진이 뭐 이렇게 해서가면서 안보리 이사국도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제재가 어쨌든가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한, 네, 네, 가능한 네. 거고 네. 지금까지 분위기를 봤을 땐 별로 그런 그 강력한 제재가 나오기 힘든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네.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압박해 들어가자라는 네. 어떤 로드맵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계속 이제 압박을 해 나가다가 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니까 야 이거 봐라. 네, 네. 가자라고 네. 이제 결정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그 부분은 포기를 했다. 그러니까 네. 안보리 부분은 이미 포기를 한 거다. 거기는 네. 포기했고 양자 제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박근혜 정부의 기본 기조라고 한다면 일본이나 미국한테 야 우리가 개성공단 없앨 테니까 너희도 세게 밀어붙여. 네. 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이나 일본을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이랑 일본은 뭐 북한하고 뭐 거래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01년까지 그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일본이었습니다. 네. 일본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뭐 무슨 뭐 일본인 납치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그것도 이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북 제재에 들어가면서 이제 사실상 전면적으로 이제 끊긴 네. 이런 상황이고 그 사이에 이제 남북 관계가 꾸준히 진척되면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졌죠. 그러다가 이제 오이사 조치, 2010년에 오이사 조치가 이제 발동되고 계속 이제 남북 경제 교류 협력 그 규모가 줄면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개성공단이 저렇게 문을 닫게 되면 일종의 이게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예. 예를 들면 정상적인 상거래,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영향을 주는 제재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 일관된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개성공단에 남아돌고 있는 이런 어떤 설비들, 최첨단 설비들을 저가에 사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북한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숙련된 노동자들입니까? 네. 예. 이 사람들도 이제 뭐 숙소 정도 제공해주고 개성공단에서 지불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 임금 지불하면 굉장히 또 이제 자국 그 근로자보다 훨씬 더 그 이제 저임금을 가지고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니까 이들 나라가 미쳤다고 한국이 개성공단 문 닫았다고 그래 우리도 문 닫을게 이렇게 나오겠어요? 지들도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이런 어떤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순진하게 그렇죠. 생각했다는 부분이 있고 네. 이런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2006년 그 7월 초에 북한이 이제 그 탄도미사일 그때는
로켓이 아니고 대놓고 이제 탄도미사일이었죠. 스커드, 노동, 대포동 이 맞춤형으로 이제 쏘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발사 지원과 포착되니까 노무현 정부가 그때 50만 톤에 달하는 식량 지원을 중단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북한의 압박을 가한 거죠. 50만 톤의 그 쌀이면 당시 그 북한의 소비량이 거의 한 4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중단해라. 이 미사일 문제는 너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 이걸 남북 관계에 이걸 적용하게 되면 그 후가 너희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중단해라. 그걸 쏴버렸거든요. 예, 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독자적인 제재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과거에 여러 차례 사례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일체 뭐 그런 어떤 좀 검토 없이 그냥 예. 어느 정도 네.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민생에 대한 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제재를 하더라도 핵이나 그 장거리 로켓과 관련한 부분만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세컨더리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모든 돈줄을 다 끊어버리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저기 촉발시키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이제 문을 닫은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뭐, 그런 구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그게 만약에 통한다고 생각이 들면, 뭐, 그렇게 어느 정도의 전략적으로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정할 수는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우리가 한다고 하여 과연 나머지 나라들이 따라올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기류가 좀 이상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납치자 문제만큼은 북한과 물밑대화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일본은 북한이랑 우리가 무슨 제재를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상 이미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 놓고는 북한이 그럼 우리가 납치자 문제 조사하는 거 위원회 없애버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본이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우린 물밑에 할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그 효과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양자 제재를 빨리 하라고 촉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한들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운영에 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속은 다 가져가고 있는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기류가 좀 이상한 게 뉴욕타임스에 13일에 기사가 나왔어요. 사설이 나왔는데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 이렇게 모든 채널을 다 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위 이제 미국의 좀 이렇게 보수적인 그 학자라고 알려진 빅터처 교수 역시 북한과 모든 대화 창구를 다 끊어버리는 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저는 단순히 뉴욕타임스와 빅터처의 의견일까? 라는 걸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미국도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런 게 어느 정도 투영된 게 아닌가. 뭐 저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충분히 유엔을 통해서 만날 수 있거든요. 북한이랑 미국은요. 어느 정도 만날 수 있고, 물론 뉴욕 채널이 있는 있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류가 단순히 뉴욕타임스라는 신문 하나 혹은 빅터처라는 학자 한 명의 의견일까. 이런 어떤 약간씩 조금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 간에는 한반도 문제도 한반도 문제지만 글로벌한 차원의 문제들이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오바마하고 푸틴은 시리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양국이 좀 입장을 조율해서 이 문제들을 좀 진정시킬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러시아가 얘기하는 건 사드 들어오면 우리의 대외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전략적 문제를 간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제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는 이런 어떤 관계이잖아요. 근데 지금 막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이 한머니들이 막 그 중국의 위안을 한번 때려잡겠다고 막 이러는데, 이건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런 또 이제 문제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거대한 차원의 문제들을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한반도 문제는 좀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관리를 하자든지,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퉁치고 넘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쇼부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역사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니까. 풍만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니 아베가 자기가 총리 되면서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뭐예요? 그렇죠. 일본 납치자 문제잖아요. 근데 뭐 일본이 독재 제재 강화한다니까 북한에서 그래? 그럼 뭐 납치조사위원회 그건 문 닫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베 신조 입장에서는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또 올해 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납치자 문제는 계속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 문이 열려 있다.
근데 유독 한국만 모든 문을 다 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모든 문을 다 닫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는 또 좀 뭐 우리 이 기자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체제 붕괴, 네. 사실상 흡수통일을 겨냥한 네. 이런 또 발언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체제 붕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네, 나온 맞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뭐 통일부 주변이나 좀 분위기도 어때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네.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렇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를 출입한 지 한 3년 한 2개월이 됐거든요. 네. 네, 횟수는 4년째인데 저는 이제 좀 본심이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네, 네,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거를 꾸렸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정책적인 측면을 봤을 때 통일 준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통일 박람회도 열고 무슨 뭐 통일 무슨 뭐 문화제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걸 했거든요. 뭐 별로 언론에 보도는 많이 안 됐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은 공을 쏟진 않았습니다. 물론 통일부 당국자들이 열심히 했죠. 그 사람들이야 네. 그걸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런 식의 이 대화라는 창구를 놓으면서도 언제든지 계속 이제 흡수통일이라거나 체제 붕괴라 이런 것들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제 4차 핵실험도 했고 장거리 로켓도 쏘고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체제 붕괴라거나 흡수통일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네. 생각을 했다는 판단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던 건데 네. 통일을 얘기하는 정부치고 네. 통일을 바라는 정부는 없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많이 네,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국내 정치용이라는 거죠. 네,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얘기를 남발하는 사람치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좀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통일이라는 얘기는 통일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저 위에서 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우리가 통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적화 통일 하려나 보네. 네.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적인 통일은 당연히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네. 반대로 우리가 통일 이야기를 하면 네. 저쪽에서 받아들이기에 오이씨 우리 그럼 잡아먹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남북 대화는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평화 통일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를 생각해 봤을 때 통일을 정말 원한다면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친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통일 이야기하면서 남북 대화를 하겠다? 네. 이거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3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이제 정확히 본색을 드러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수 만난 김에 이제 좀 보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 예.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4월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고 사실상 선거 전국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선거 전국으로 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 무기는 여권에 굉장히 좋은 무기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슈들을 다 빨아먹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직업상 이런 핵이니 미사일이니 사드니 뭐 개성공단이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뤄서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손해 볼 일 없습니다. 네. 뭐 농담입니다만. 근데 가만히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뭐 방송을 보고 있으면 매일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네. 야, 근데 대한민국에 정말 그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들이 정말 저렇게 없는 건가? 예? 9시 뉴스 보면은 8시나 9시 뉴스 보면은 방송 시간에 한 8, 90%가 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네.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회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이 정부에서 문제를 키우면서 예? 또 극단적으로 몰아나가면서 다른 이슈들을 다 빨아먹고 있는 특히 정부나 여당의 실정을 빨아먹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느끼기에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쟤네들은 맨날 우리랑 먹고 사는 거하고 우리 실제 생활하고 관계없는 것만 싸우는구나. 예? 그럼 뭐예요? 정치에 대한 그렇죠. 혐오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 투표장으로 가는 젊은 세대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네. 예, 그러면 자기 여권 입증인 사람도 이게 우리한테 불리할 거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제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그 웻더 독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네. 한국 정치에서 정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뭐 안보니 통일이니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민생이니 경제니 다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이 정부나 이 지금 집권 여당에서 이 대한민국의 안보나 이 국민들의 이 국민들의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렇게 단 일말의 관심이라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 하는 걸 보고 아 진짜 끝장을 보자는 얘기구나. 네. 예. 그럼 이거에 맞설 수 있으려면 우리도 정확히 그 의도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우리가 종이돌로 가지고 심판을 해야겠죠. 네. 그런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명확히 그러니까 이 정부와 여당이 이런 어떤 그 남북관계 통일외교 안보 이슈를 가지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 그런 권력 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민들의 의지가 만들어질 때에만 이런 어떤 시도가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될 텐데 네. 아무튼 저는 이 개성공단 이번 이 폐쇄 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이 박근혜 정권이 이 남북 경협의 대못을 갖고 있구나. 네, 그렇죠. 자, 정권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뭔가 개성공단을 다시 살린다든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많이 해결이 진전돼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별반 차이가 없거나 악화돼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그런 남북 경협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강경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당신 그 전에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느냐? 개성공단이나 이런 현금을 들어간 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니까 그걸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신들이 그걸 그쪽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댈 수 있냐? 예?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상황을 갖다가 하루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이건 정말 이 남북 경협의 문을 다시 열기에는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의 이 새로운 성장 동력, 이른바 경제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장벽에 가로막히게 되는. 그래서 빨리 되돌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관측이냐면 네. 재미난 말씀이네. 총선 임박했을 때쯤 네. 다시 연다는 거예요. 총선 임박했을 네, 때쯤에. 네, 다시 열어서 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고 네. 그래갖고 이제 이 기세로 이제 네. 우리는 안보에도 철저히 대응했지만 네. 평화적인 것에도 충분히 관심이 있다. 이런 네. 식의 이거 마치 작년에 지난해 왜 8.2 합의 때 네. 그 남북 관계가 아주 그 벼랑 끝까지 갔다가 네. 합의를 하고 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랬었죠. 예, 예. 그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개성공단이 의외로 빨리 열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뭐 그러면 총선 앞두고 개성공단 문을 박근혜 정부가 활짝 열면 네. 저는 새누리당을 찍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시가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면 도와드려야죠. 뭐. 자, 농담이고요. 자, 이제 어느덧 방송을 다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왜 진짜 안보에서 이런 문제를 왜 계속 다루느냐 그러지만 다루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확산이 되고 또 이조 기자께서도 좀 이제 좋은 기사를 통해서 또 많은 국민들한테 좀 알려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좀 이제 희망의 크기를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이조 기자님 그 분초를 다투는 아주 바쁜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또 우리 권은비 씨 멋진 오프닝 다음 주에는 또 클로징까지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한번 이번 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